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작할 때 좀 출렁출렁했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 모두 양전에 성공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는 그렇죠. 것 같았잖아요. 미증시에서 소프트웨어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오히려 강점이 없다라는 게 네. 국내 증시에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떤 악재가 있어도 미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국내 시장. 오늘은 어떤 이유로 올라갔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57% 상승해냈습니다. 5,37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5%.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냈다는 데에 오늘 코스닥의 의의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49포인트에 코스닥 장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인데요. 자, 오늘은 기관만이 1조 8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쭉 올리면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1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정말 많이 샀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샀을 때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 ETF 자금들, 사실 기관 매수가 개인들의 매수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도 참고로 좀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539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오늘 1시 반 기점으로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쭉 올라와서 이때 2천억 원 가까이를 팔았는데 마감에는 539억 원, 1,500원 가량을 그래도 더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대체. 뭘 대체하는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픽 AI의 자동화 도구가 서비스 기반의 AI를 모두 대체하는 것 아니냐, 독점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AI 플랫폼 클라우드 코워크에 이제 자동화 플러그인을 넣었는데 그 기능에 이제 뭐 법률, 영업, 마케팅 같은 거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뭐 변호사, 세무사보다 일을 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식을 보면요. 와, AI 정말 대박이네. 주가 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잠식을 해서 피그마, 어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뷰가 나오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대체될 수도 있다, 독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우려 포인트. 그러면은 AI 버블론 때처럼 투자가 또 없어지나? 우리나라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가 요새 많이 필요하다던데 엔트로픽 혼자 하면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 없겠네. 국내 반도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 포인트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오늘 좋았죠. 자, 결국엔 이 우려를 모두 불식시킬 수 있는 건 내일 아침 발표될 구글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글이 어떻게 발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AI 버블론이 올라갈지 다시 없어질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협력. 자,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무슨 협력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 외교장관이 이제 원자력, 핵잠, 조선, 대미 투자에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세 협상을 가지고 관세를 인상한 것 가지고 이제 러틀리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냈었는데요. 저희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미국이 한국이 직접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보다 원전을 먼저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이 두 나라가 외교장관이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NH투자증권에서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딱 좋게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 없이는 미국 원전도 없다. 미국은 정부에선 밀어주지만 지금 실제 보글 3, 4호기 실패 사례가 있어서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도 올라왔는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오늘 12%나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를 80%나 올렸거든요. 14만 8천 원에 장 마감됐고요. 건설 중에는 오늘 대우건설이 더 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모두 최소 5% 이상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우주. 어제도 우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주는 뭘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이제 우주로 나가서 어제 안 그래도 이제 xAI가 합병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태양광이 지금 사실 지구상에서는 요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주로 가면 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주로 가면은 태양광이 항상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밤이 돼서 발전을 못할 시간이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구상을 한다는 소식에 간밤 미국에서도 퍼스트솔라, 인페이지 에너지, 썰런 등이 올라갔는데 특히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건전 재무성도 아주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달 전부터 이제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의 세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워낙에 덤핑을 들어가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머스크가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구체화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된 종목 살펴볼까요? OCI홀딩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하나솔루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갔고요. 유니테스트 대명에너지도 되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태양광 회사의 전 반도체 장비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태양광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 엔트로픽의 여파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원전 이야기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주로 넘어간 태양광,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얼마나 길게 볼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증시 인사이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오늘 우리 증시 장중 변동성이 또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고요. 대내외 변수에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체력을 갖게 된 국내 증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윤정 연구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 버블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고, 또 미국 장마감 이후에 AMD가 실적 발표 후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좀 장초반 변동성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출발선부터 견조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교적 약세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고, 지수는 다시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여전히 좀 포모가 강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금 확인한 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순매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가 이제 수급을 받쳐주면서 지수 그쵸. 하방을 좀 방어를 하고 오히려 반등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월요일이랑 화요일 장을 보시면 시장 변동성에 노출된 증시 환경에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수급 버퍼를 형성하면서 지수 받쳐주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쵸. 오늘도 한 장 중반까지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급상 오늘도 여전히 좀 개인 수급이 대형 반도체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증시를 주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비반도체 쪽에 속했었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나 ESS, 그쵸. 뭐 전력기기, 전선 뭐 이런 부분들 금융지주 섹터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공교롭게도 이 섹터들에서 대체로 기관과 외국인 고른 순매수가 나타났다라는 점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지금 1조 7천억 원 샀는데 금투에서 1조 4,900억, 거의 1조 5천억 원을 매수한 건데요. 요거 창구 좀 들어가 보면은 코스닥 그때 많이 살 때처럼 ETF 동반한 운용사 자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여기 네. 포함돼 있다, 대부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현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내 증시에 지금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네, 결국에는 예탁금이 110조 원을 넘긴 상태이고 유동성의 힘을 제대로 좀 보여주는 증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화요일 날 단 하루 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건 그만큼 전통적인 강세장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엔트로픽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역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 여파는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AMD도 실적 자체로 봤을 때 표면상으로는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방어 흐름으로 좀 이어졌고 한미 협상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나왔고 또 태양광까지도 오늘은 시세를 이어가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슈와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을 순환매 성격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수급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받쳐주고 여기에 이슈나 모멘텀도 돌아가면서 좀 받쳐주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아직까지는 바라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예탁금 오늘 더 늘었네요. 111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이슈들 쌓이고 있는 시장 섹터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강했죠. 원전주들 지금 한미 간 이 동맹 발전 이 소식들 나오면서 아침부터 강했는데 이 모멘텀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원전 관련 한미 협력 강화 소식들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프로젝트나 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뭐 어제자였죠. 어제자 나왔던 이제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발표한 바에서는 일단 민간 원자력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뭐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이렇게 뭐 협력 키워드 같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명시가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인상이나 이렇게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가미가 됐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불식시키고 오히려 시장에 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뭐 조선이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논의를 다시금 좀 상위의 아젠다로 좀 올렸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성명에서 확인이 된 거는 일단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이고 또 미국의 핵이나 조선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대미 수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왔다가 또 지난주에 이제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조정받았던 수준 이상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이야기들 나오면서 원전, 뭐 조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여권에서는 지금 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보다 원전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조선보다는 이제 한미 협력의 뭔가 중심축이 원전 쪽으로 더 붙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일단은
일단은 뭐 조선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앞서서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올랐었던 부분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단기 테마성으로 좀 그치고 이후에는 좀 오히려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그런 장세가 좀 단기 테마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서 좀 환기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어느 기업들이 몇 기나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프로젝트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좀 명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벤치마크로서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쟁 상대가 안 되지 않나요? 일단은 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부품이나 엔지니어링 공급망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뭐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그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그렇죠. 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일본이 프로젝트 성과를 먼저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한 바 있고 또 이제 SMR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좀 구체화된 일정들이 발표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타카이치 총리가 방미를 해서 일본과 미국이 만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관세 협의 때 우리가 일본보다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먼저 나서서 선수를 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현 대표님 오늘 하나오션이 마침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미스가 났죠. 이게 마스가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일부 좀 나온 것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원전도 이거 같은 의미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직접 투자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가뜩이나 원전은 지금 실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좀 우려되는 포인트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과거의 UA 쪽으로의 계약을 한번 살펴보면 확정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서 공기 네. 지연이라든지 원가 상승 시에 시공비가 올라가고 그게 좀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공사비에 일정 이익을 붙여주는 이런 방식, 원가 가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상황에 네.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유틸리티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글 3사기가 좀 실패했던 맞아요. 경험이 있어서 쉽게 유틸리티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EPC에 대한 그런 피로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방식으로 원가 가산에 대한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마스가도 지금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상태이긴 한데 작년 말 생각하면요. 주가 엄청 좋았잖아요. 마스가 이제 미국에서 한다 해서 조선주도 주가 엄청 올라갔는데 만우가 원전도 좀 그만큼의 주가 상승이 기대해봐도 됩니까, 대표님?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원전 관련돼서 수주가 기대된다 이야기만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6년에는 이 수주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년의 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유럽 쪽에도 같이 진출을 하면 원전 한 20기 그리고 미국에선 10기 정도를 같이 협력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2050년까지긴 하지만 이렇게 장기 계약에 대한
모멘텀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훨씬 더 레벨업된 주가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주 계약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6년에는 수주 계약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는 레벨업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제 이건희 대표 나와서 베트남 베트남 쪽 이야기를 원전 했죠. 이야기 강조를 좀 해주고 가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이랑 지금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딴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협상의 기술로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 좀 해결해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절실히 좀 필요한 그쵸.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는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손을 좀 뻗을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또 나서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도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좀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정부 기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융화된 분위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원전주들 올해 기대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긴 한데 중소형 쪽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산업 거기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오늘 대우건설이 좀 강했어요. 맞아요. 이제 체코 원전 관련돼서 팀코리아 안에 대우건설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또 팀코리아 이야기가 나오니 대우건설과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유지 보수 관련돼서 그렇죠.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전산업도 오늘 대장주에 좀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설계 관련돼서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종합설계, 그러니까 AP1000에서 종합설계 부분 중에서 일부분은 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이 유럽과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오. 일부는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능력,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전기술이 이런 수혜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좀 모멘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가스터빈, SMR, 그쵸. 대형 원전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부에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LS에서는 원전에 대한 하우스 뷰가 좀 어때요? 저희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 유지하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기기적인 측면이나 뭐 어쨌든 턴키 이렇게 그 합산해가지고 들어가는 측면에서 이제 EPC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뭐 이제 이거는 건설 담당 연구원 쪽의 의견이긴 하지만 네.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말씀 주신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같은 테마에 묶여가면서 이렇게 수주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일단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마누가 프로젝트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APR이 오늘 실적 좋았거든요. 매출액도 5,400억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예상치가 1,130억이었는데 1,300억이나 우리 항상 화장품 눈이 너무 높아졌는데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보면은 OPM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거 전 너무 억지로 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3분기에 24.9%, OPM 23.76%. 이거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근데 역대급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이거 사실 우리가 4분기에 통상 일회성 비용 생각하면은 이거 OPM 따져도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2025년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도 지금 이번에 Q&A 시간에 이야기를 보니 오프라인 쪽도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뒷받침돼서 시장이 원하던 코멘트는 다 나와주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OPM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보면 25년 2분기 때 25.8이었고요. 그리고 3분기 때가 24.90이었고 4분기가 23.76인데 미세하게 2분기 이후에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화장품 주들에 있어서 심리 자체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함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실적이 딱 발표됐을 때는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OPM이 나오면서 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다른 요인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의 이런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한 심리와 그런 부분들이 눈높이가 특히 APR 같은 경우에 단독적으로 좀 높게 설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상적으로 보여줬어야지 그 이상의 주가 흐름을 받아줬겠지만 여기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자체로 봤을 때 이번에 또 주주환원 관련돼서도 배당을 2번이나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APR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로는 지금은 지지는 좀 유효한 상황이라서 한번 주가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좀 손바뀜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PR도 그런데 사실 화장품 전체로 넓혀봐도 지금 뭔가 업황과 주가는 괴리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화장품이나 뭐 미용 의료기기까지 좀 확장해서 봤을 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브랜드 간의 이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보도가 나왔던 바에 의하면은 이제 올리브영이 세포라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세포라 온라인 온오프라인 채널 내에 이제 K-뷰티 존을 조성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신규 인디 브랜드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올리브영의 어떤 플랫폼 파워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큐레이션 파워가 이제 또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인디 브랜드 간의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예. 부분들을 지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 이제 화장품 쪽의 주도 영역들이 대체로 전통적인 강자보다는 이제 신규 인디 브랜드들을 위주로 좀 리스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해서 이렇게 투자 심리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이제 브랜드보다는 플랫폼이나 이제 뭐 ODM 업체들 이런 쪽으로가 더 좀 상방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랫폼 ODM. 어제 플랫폼하고 있는 실리콘2도 주르륵 빠졌거든요. 실리콘2, APR부터 이 화장품 K뷰티 대장주들이 이 흐름이 되게 묘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스튜디오에 저만 남자네요. 세 분 다 화장품과 되게 친숙하실 것 같은데 세 분 다 뭐 화장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게 주가와 다르게 이 업황이 좀 뭔가 쎄함을 느낍니까? 슬기앵커? 글쎄요, 일단 저가 라인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체감이 되지 않나요? 저가 라인들. 연구원님이나 대표님 어떠세요? 다이소에 가면 화장품 섹터에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늘 다 품절이고. 네, 품절이에요. 품절 사태인데 가격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제품도 좋아서 요즘 많은 곳에서 다이소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상장한 기업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뭐 토니몰이라든지 이런 라인들도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맞아요. 중소형 기업들이 화장품을 냈는데 그 화장품 인기가 제일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살짝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가서 좀 그런 면도 있군요. 맞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은 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시고요? 뭐 일단은 그렇게 좀 경쟁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인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가격 레벨을 보는 그 눈높이가 좀 약간 양극화, 명품 또는 아예 가성비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각이 나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또 전통 코스메틱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중국 시장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의 방향성도 뭐 물론 APR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동남아 시장 뭐 모두 다 잘하고
잘하고 있는 네. 상황이지만 이렇게 좀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뭐 밸류에이션 격차를 넓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 베팅 수요로 나서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애매하게 하락한 화장품 K뷰티 얘기했고요. 추가로 제약바이오는 오늘 국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머크랑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나쁜 내용은 없었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제바가 오늘 그렇게 잘 나가던 삼천당 제약도 잠깐 끌어내릴 정도로 오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한 뭐 문제가 좀 생겼나요, 지금? 문제는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머크와 화이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머크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언급이 네.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미약품 주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D&D 파마텍 관련돼서 메세라 이전 펩타이드 방식 포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D&D 파마텍도 좀 기대를 하셨을 건데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멘텀이나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재료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심리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빅딜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강하게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투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좀 뭐 언제 기회가 오나 싶은데 뭔가 올만하면 악재들도 있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제 격포제를 좀 맞이한 걸까요? 젠슨왕, 머스크가 다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거물 말고도 중국 관련된 호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여태까지 태양광 관련 부품 보조금을 좀 자국산 태양광에 지급해주던 게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이거 연구원님께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중국 관련 호재 파급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기존의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4월 기존에 보조금 받아오고 있던 것들이 4월부터 좀 중단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저가 덤핑 공세를 해오던 거를 중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제 시장 경쟁 체제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quick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 재평가의 기회로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해서 가격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무역 마찰에 대한 여지를 좀 어떻게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섹터에 대한 주가 반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 소식이 중국 기업들한테는 무조건 불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네.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최초로 이제 밝힌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도 반등을 했지만 중국 기업들도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한 이유가 뭔지를 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단순히 뭐 미국이나 유럽 눈치를 보고서 이제 와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코나 그런 선도 기업들이 보조금 없이도 이제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마진 후발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에도 기회가 주어지고 시장 정상화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 선도 업체 대비했을 때 우리가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앞서서 기대를 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 태양광 산업에서는 당장 4월부터 이제 세금 환급이 중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1분기에는 좀 물량 밀어내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1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중국 자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세제 혜택을 중단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했지만 중국이 쓱 이제 못 버티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술력이 좀 있다라는 것도 방증이 됐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할 때도 이쪽 섹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아까 만들 때 혹시 뭐 제작진에서 지금 또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CG로 사용했었는데 제가 오늘 만든 게 우주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까 상상해서 제가 챗GPT에 물어봐서 이미지를 따온 걸 제가 아까 쓴 거거든요. 보면 웅장합니다. 근데 야 오히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니까 우주항공 섹터 엄청 좋잖아요, 이재현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주항공만큼 달려갈 내러티브가 장착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머스크팔 우주 태양광 기대감이 이제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발언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지상에서는 지금 전력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지상에서는 ESS와 태양광이 해결책이고 맞아요. 그리고 우주화에서는 태양광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태양광 지금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밀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발언들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한동안은 우주 관련 우주항공 뭐 지분 투자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시세를 이어갔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게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 건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로 네. 봤을 때는 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반사수혜적인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 새로운 재료를 원하게 그쵸.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태양광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못 가다가 이런 새로운 재료와 모멘텀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상당 부분 상당히 맞아요. 많이 세 종목 모두 대장주들 터져줬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까 저 화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챗GPT에게 부탁한 사진이 이겁니다. 상상이죠, 뭐. 우주의 위성에다가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깔고 태양이 계속 24시간 나오는 거니까 발전단과도 무슨 무리 없이 쭉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기서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했어요. 지구에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다시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지구에 저거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문과라서 지금 쉽게 생각이 안 가는데요.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도 했던 게 저게 만약에 ESS를 줬다 설치해 놔서 지구에 보내면 될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요거는 마냥 뭐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상력을 한번 돌려보고 네. 종목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뭐 태양광주들 다 같이 강하긴 했지만 아침부터 딱 눈에 띄었던 건 대표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사실 뭐 태양광 하면 일단 OCI 홀딩스 장후반에는 좀 많이 강해지긴 했는데 하나솔루션도 생각나고 하는데 왜 먼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좀 치고 나갔을까요? 일단 좀 가벼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차이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정부 정책이 있어서도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책 모멘텀, 국내의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나왔나.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서 좀 상한가에 빠르게 안착하지 그렇죠.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엠페이지라는 회사가 실적 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미국 가정용 시장 내 설치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건강한 수준까지 낮아졌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앞으로 같이 연동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뭐 누가 더 수혜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이 뭐 28%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한번 이 앞에서 엎치락 뒤치락 당분간은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상한가는 찐 상한가, 가짜 상한가라기보다는 진짜로 상한가로 간 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님,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원전 이야기도 하고 태양광 이야기도 하면 하나 빠져 있잖아요, 항상. 풍력. 네. 풍력을 이럴 때 뭐 한번 껴주는 건 네. 소개된 거 될까? 알차게 여기 여전히 지금 좀 챙겨주시네. 답이 없나요? 일단은 뭐 유럽 시장을 음. 가장 좀 기대를 해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여전히. 가장 좀 과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들 진행 여전히 되고 있을 것이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투자 계속할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워낙에 중국이 지금 좀 비용적으로나 이렇게 감축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섹터 살펴봤고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엔트로픽에 영향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는요. 시총 1,000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이제 제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엔트로픽 영향 반도체에 있을 수도 있다. 뭐냐면은 반도체에 이 디램 투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예측 때문에 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전 사실 그거보다 되게 좀 과한 해석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과한 해석이라고 봤고요. 일단 그런 영향들이 있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더 쏟아붓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만 두고 본다 했을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런 투자들이 위축되는 그 구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투자를 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하드웨어 업체들은 걱정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소프트웨어빨로 일어난 흐름들이 기술주들을 다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좀 영향력이 같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증시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료를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가려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에는 악재가 아닌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마감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이 그러면 대표님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지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 어디가 마지막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서도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 쇼티지 현상에 있어서 침투하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시장 점유율 자체를 디램과 낸드 쪽에서 2026년과 8년 기준으로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기업들도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흡수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들을 치고 올라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론과의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갖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증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이런 부분들 지금 아무래도 캐파가 가장 작은 마이크론이 이미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줄인 상황이라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위협적으로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혹시라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걱정을 크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지금 중국
말씀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게 창신 메모리인 네. 걸까요? 그럼 네, 맞아요. 1분기에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잡으면 되는 걸까요? 네, 창신 메모리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아마 이제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대하게 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증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뭐 인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램 점유율도 또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에 따른 뭐 아직까지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위협적인 존재로 나오는가라는 부분들은 네.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근데 저도 오늘 어제 연구원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걸 봤는데 중국 메모리는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년, 3년 훨씬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정 연구원님,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반도체가 하락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전히 담는 게 기회의 장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아직까지 꺾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가 조금 더 적절한 말일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워낙에 시장에 좀 쏠림이 있는 형태로 이제 국내 증시가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투톱이 이제 계속 달려나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이제 다른 쪽을 찾아야 되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도 계속 좀 하고 있는 고민들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실적 전망치라던가 향후 이제 시장의 어떤 수요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꺾이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슬슬 공급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HBM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뷰를 꺾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밌는 공시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공시가 올라왔어요. 요새 삼성자산운용이 지분을 많이 사고 있어요. 각 기업들마다. 두산 테스나의 지분 샀고요. HPSP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 세 종목 정도를 지분을 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로메카, 뉴로픽 같은 종목들도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이제 5%가량 넣으면서 지분 한 10%를 같이 넣으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띄운 바가 있었는데요. 두산 테스나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69,500원까지 4시 10분에 올라간 바 있었고요. 똑같이 HPSP도 지금도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56,600원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진 대표님 이게 삼성자산운용이 물론 뭐 지분 좋은 기업에서 지분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도 지금 국민 투자를 늘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아웃소싱으로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은 테마성으로 좀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 전에 뉴로메카가 워낙 시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뉴로핏도 비슷한 양상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오늘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보니 이 이슈만 나오면 일단은 사고 본다라는 그런 좀 심리들이 발동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짜 국민연금이 사는 거라면은 이건 진짜 좋은 호재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해서 저희가 이슈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연구원,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국 증시 쇼크에도 굳건합니다. 코스피는 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1.57% 오른 5,371포인트에서 마감, 코스닥은 0.45% 오르며 1,1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던 우리 장 애프터마켓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고 또 AMD 실적도 실망스러웠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정규장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시가총액 1,000조 원도 찍었습니다. 오늘 0.9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16만 8,700원입니다. 현재 0.72%로 정규장보다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정규장 내내 파란불 켜며 종가 90만 원이었는데 현재 거래가도 90만 원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큐셀과 두 번째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상승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오늘 2.9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현재 3.07%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 탄력 키워갑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태양광주였습니다. 앞선 투자의 날 코너에서 나왔듯이 중국이 4월부터 태양광 기업의 수출 보조금을 끊었죠. 이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제조사들이 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실사하며 우주 태양광 본격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상승 탄력을 더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재 상승률 4위입니다.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장중 상한가 찍기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익시스템, 현재 상승률 1위입니다. 현재 상한가고요. 증권가에서 전망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강세 보입니다. 하림지주 상승률 2위입니다. 현재 19,61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보유한 토지 재평가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1위에서 5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위는 다우데이터입니다. 정규장에서 7.65% 하락하며 마감했는데 현재 6.72%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2위 IT캠입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오늘 하락 보였습니다. HD건설기계 현재 하락률 3위입니다. 현재 12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하루 만에 반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어제 52주 상한가를 찍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하락했습니다. 한솔아이오원스도 오늘 실적 쇼크로 13,440원, 6.34% 크게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한원시스템입니다. 현재 3,72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정규장과 동일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ESS와 데이터 센터 신산업 기대감도 안고 갑니다. 또 한전산업도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원전 신설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세 보였습니다. 정규장 내내 강세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탄력 강합니다. 현재 16,2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정규장보다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어제 스페이스X 모멘텀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는데요.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자동화 도구를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급락했고요. 3대 지수도 기술주 매도세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1% 넘게 빠졌고요. 다우 0.34%, S&P 500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기술주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 오픈AI와 계속해서 협력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들이 보도되면서 AI 관련주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메인 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0.59% 빠졌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메인 마켓에서는 실적에 대한 경계감의 약세 보였지만 이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우선 브로드컴, 엔비디아 약세 동반 급락했습니다. 하락세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갔고요. 테슬라와 메타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필수 소비재 등 가치주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월마트, 메인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0.54%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귀금속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과 은 우리 시간 오전 12시 기준 2%, 4%대 급등 보였고요. 어제 급락한 국제 유가, 오늘은 장중에 크게 올랐는데요. 미 해군이 이란 무인기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입니다. 다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네요. 오후 12시 기준 상승폭 줄이면서 0.6%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밤사이 7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이 추가로 한 10% 정도 하락할 경우 스트래티지가 수십억 달러 손실을 빠질 수도 있고 또 5만 달러 밑까지 떨어지면 채굴업체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월마트가 마침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가 아닌 기업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일라이릴리에 이어 세 번째고요. 바이오테크를 제외하고 비기술주 중에는 두 번째입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주가가 24%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S&P 500의 수익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제목에 써둔 것처럼 월마트는 미국 유통 공룡 기업으로 불리는데요. 멸종되는 줄 알았던 이 공룡이 AI를 등에 업더니 더 진화해서 나타난 겁니다. 나스닥 이전 상장으로 성장주 성격이 부각됐고 또 공급망 자동화와 재고 예측 등 AI 투자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간밤 실적을 발표한 AMD도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장 마감 이후에도 8%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리사수 AMD CEO는 2025년은 AMD에게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수익을 달성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 밤에는 미국 전반의 서비스업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S&P 글로벌과 ISM에서 발표하는 1월의 서비스업 PMI가 나오니까 서비스업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실적 발표로는 알파벳과 일라이릴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만 달러 선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When I look at the chart, 70 to 100 is probably the new range, and we're at 76, so I think we're towards the bottom end of the range. There's a lot of pessimism out there. A lot of leverage has been taken out of the system. Bitcoin was not supposed to act like this, right? You had gold prices higher, the NASDAQ higher, rates going lower. This was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very pro-crypto. And so, something went wrong. There's been kind of like a seller's virus that got into the market. 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번 비트코인 폭락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오늘 일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흐름과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마이클 버리는 계속 시장에 뭔가 돌을 던지는 것 같죠. 근데 옛날 마이클 버리 아니지 않나요? 시장님 이제? 그렇죠, 사실
틀리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제 빅숏이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인지도를 많이 쌓으셨지만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지 뭐. 그렇죠, 뭐 사실 맞습니다. 원히트 원더가 여기에 예. 나올 줄이야. 일단 뭐 간밤 미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뭐 저희가 사실 항상 좀 봤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확실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트리거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엔트로픽에서 이제 이 업무용 AI 비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이 포지션을 이제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또 사실 우리나라도 이 맥미니를 구입하려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수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플러그인 기능 자체가 이제 뭐 법률부터 해서 약간 비서처럼 24시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강하게 임팩을 주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뭐 톰슨로이터라든가 아리렉스 이런 기존의 서비스형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뭐 사스포칼립스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이게 진짜 막 이 대기업들의 AI를 엔트로픽이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작년에 근데 이미 저희가 주가 흐름들을 통해서 볼 수는 있었던 흐름들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법률,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AI가 가장 또 대체하기 쉬운 업종들 또 항상 거론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잡아먹는 듯한 이런 시장의 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법률 관련한 부분들, 뭐 세무라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단순화된 UI를 주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가 좀 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차별화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장착해가지고 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단순하게 좀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놨던 이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체 비율들이 좀 높아질 거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세일즈포스, 어도비, 피그마 같은 거는 뭐 어떤 그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거라고 봐야 돼요. 뭐 아무래도 시장을 좀 뺏길 수 있는 거 사실 그걸 또 가장 또 많이 보여줬던 게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게 물론 매니악한 약간 조금 이제 완전 전문가용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그 영역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이 썼던 그 비중 자체는 시장을 좀 뺏길 가능성도. 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뭐 GPT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한참 유행했던 지브리 컨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가장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부터 잠식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좀 복잡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사실 언뜻 안 떠오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네네.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만 혼자 간밤에 강세였죠.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인 것 같고, 뭐 팔란티어도 사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들과 그리고 이거마저 장벽이 좀 낮아진 쪽들이랑은 좀 차별화를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생활에 그러니까 구독자들과 이 소비자들의 이 플랫폼으로 완전히 깔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 구축화된 고객층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뺏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좀 가장 좀 중요한 네. 임팩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고퀄리티의 기술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거 가지고 메모리 수요 꺾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일단 근데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구글이 이거의 좀 흐름을 바꿀 것 같은 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구글은 사실 또 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트로픽이나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각자의 영역들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제미나이가 계속 치고 들어온 것들이 이 구글 생태계를 포괄하면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들 뭐 지금 최근에 1월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또 2억 명 사용자들 트래픽 관점에서 넘어섰다 이런 그림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생태계와 플랫폼들을 구축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 고객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랑은 좀 차별화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사실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가 괴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타임라인 측면에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사업 비즈니스 특성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당연한 거지만 기업 쪽을 더 파고 들어가지고 장착을 시키고 안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에 대한 효과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 보면은 알파벳은 아무래도 메타 쪽이랑 좀 더 비슷한 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셋.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트로픽은 삼국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본 속보에서는 3월에 GTC 있잖아요. 쿠팡도 AI로 기술력을 그치, 네. 내보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AI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AI 뭐 그럼 춘추전국 시대 되는 어, 건가요? 진짜 그렇게 될것 삼국지가 같습니다. 아니라 네. 확대되는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많은데 실적도 간밤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AMD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AMD는 실장님 실적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시간외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이 괴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AMD는 대표적으로 좀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또 기대치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엔비디아의 시장을 좀 그 점유율을 좀 뺏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항상 또 거론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기업이라 하면은 AMD도 사실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가이던스는 분명히 상향이 됐지만 사실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칩에 대한 부분들도 제약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조금 이제 개발 시기가 좀 밀려나는 네. 뭐 오픈 시기가 밀려나는 이런 그림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약간 이제 완전 무결한 이 그림들을 엔비디아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사실 그 정도의 그림들은 조금 이제 좀 있었다.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부문 때문에 조금 깎인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제 엔비디아는 중국에 뭐 칩 승인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신호들이 AMD에게도 호재가 됩니까? 근데 또 사실 별개입니까? 별개로 좀 보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계속 끌고 가면은 뭐 사실 뭐 가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는 사실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병목 현상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틈을 좀 사실 AMD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 측면에서 파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림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그랬지만 이게 결국 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장에서 지금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들. 그래서 이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머크, 화이자 뭐 줄줄이 이어졌었는데 실적하고는 별개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빅파마들도 사실은 이게 예전처럼 뭔가 방어주의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주의 느낌들을 또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면은 머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력 제품 중에 이제 키트루다 이쪽에서의 특허 만료 앞두고서 수익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예상치 방어를 좀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았죠. 경쟁에 완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생산에서도 좀 약간 병목이 또 같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수요에 대한 그 공급이 또 다 못 따라가면서 매출이 못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마케팅 비용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계속 반영하고 있다라 하면은 또 암젠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이나 합의에 대한 뭐 노출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골다공증, 뭐 염증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치들도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고 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종양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 개발이 되는 신약에 대한 그 좀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랑 무관하게 새로운 영역들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암젠도 이 사노피에 이어서 아토피 치료제 임상 중단을 했다는 소식도 주가에 좋은
모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약가 인하에도 빅파마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약가 인하가 어쨌든 결국 매출을 그냥 줄어들게 눌러버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무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뭔가 좀 역발상의 미국의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 뭐 업종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또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또 이제 사실 복제약 수요 이런 것들은 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틈새 시장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제약주의 포지션들은 일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테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경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들 항상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실적을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뭐 기존에 이제 사실 비만 치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식의 좀 접근 방법들은 아직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월마트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비기술주에서 시총 1조 달러 돌파한 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유통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었고 최근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I를 장착을 잘 하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소비층들이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디스카운트에 대한 수요들이 또 내려와서 이제 또 수혜를 받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 AI랑 또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제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코스트를 좀 아끼고 매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낼 수 있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랑 또 비슷한 뭐 컨셉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장에다 유통을 좀 더하면서 약간 필수 소비재인데 성장주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뭐 이런 그림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희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좀 상단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그림들이 좀 프리미엄을 좀 얹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좀 같이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둘 양자 대결한다고 네. 치면 월마트가 이제 아마존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일까요? 이게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가 또 사실 뭐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커머스나 이런 것 쪽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뭐 애저 같은 그 AWS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또 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더 성장주의 컨셉은 이쪽이 더 아마존이 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새로 조금 이제 기술을 좀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마존이 지금 레벨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새로운 평가 방향으로 좀 가게 되면서 오히려 좀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레벨에 대한 영역을 놓고 본다 하면은 뭐 아마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색깔이 바뀐다라는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 지금 뭐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월마트 단기적으로 좀 더 가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새는 뭐 이제 연준의 멤버들이 제일 재밌죠. 예, 지금 뭐 스티븐 마이런이 백악관 직책을 사임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케빈 러시가 인준하기 전에 뭐 대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이게 가능은 한가요? 일단은 뭐 가능은 한 이슈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힘이 누구한테 실려 있는지는 정부의 힘이 실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독립성은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독립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 백악관에서 나왔다라고 아무도 생각은 안 할 거고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들, 대행의 뭔가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놓고 보면은 뭐 사실 케빈 러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연준은 지금 이사진들이 오히려 분열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원래 지역연은 총재들이 전통적으로 본인 지역의 특색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이견을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이사진들이 누가 지명했냐, 누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더 많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두 명이 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정책을 밀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사쿠 기사도 공격을 당했지만은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독립성에 대한 주장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비넛이 지명과 동시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생겼죠. 레짐 체인지라는 이 용어들이 좀 새로 생겨났습니다. 연준 내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누가 위너가 되는지가 금리 결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